자, 그 다음에는 전이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 전이학습 방법이 일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이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전학습 모형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사전학습 모형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의 일부 혹은 전체를 여러분들이 준비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롭게 학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고,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방법들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첫 번째는 사전학습 모형이 출력하는 값을 피처 정보, 독립변수 정보로 사용을 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한 전통적인 기계학습 분류 모형을 적용을 해가지고 분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모형의 일부를 제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레이어, 새로운 신경망층을 추가해서 분류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모형의 형태는 변화를 시키지만 모형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는 새롭게 학습을 하지 않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어떤 거냐면 모형의 형태도 일부 바꾸지만 두 번째와 다르게 모형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의 일부를 우리가 준비한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롭게 학습을 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의 값을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롭게 조금 더 업데이트한다 혹은 조금 수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방법 우리가 파인 튜닝, 미세 조정 방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첫 번째 방법 있잖아요. 이 첫 번째 방법은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사용이 되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두 번째나 세 번째 방법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어떠한 경우에 사용을 하냐면 학습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죠. 왜냐하면 두 번째나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신경망의 일부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를 하기 때문에 보통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추가를 합니다. 그럼 뭐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롭게 추가되는 층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추가한 층에 존재하는 파라미터들은 학습이 되어 있어요? 학습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전학습 모형의 일부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새롭게 추가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안 되어 있어요. 걔네들은 학습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학습을 새롭게 하려면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응?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죠. 즉 정답이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요. 그 정답 데이터를 누가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답 데이터는 준비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나 세 번째 방법, 새로운 신경망층을 추가하는 방법, 혹은 사전학습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일부를 새롭게 학습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학습을 해야 되는 파라미터의 수가 굉장히 많죠. 뭐에 비해서? 전통적인 기계학습 분류 모형에 비해서 파라미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를 그만큼 많이 준비해야지만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랑 세 번째 방법을 쓰려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방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학습 데이터,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학습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사전학습 모형이 출력하는 값을 어떠한 정보를 사용을 한다고요? 전통적인 기계학습 분류 모형이 갖는 피처 정보 혹은 독립변수 정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전학습 모형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1024개에 해당하는 벡터 값을 출력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여기에 무엇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추가를 한다고. 예를 들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형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의 수가 1024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해당 모형에는 파라미터가 몇 개 존재하는 거예요? 사전학습 모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024에 해당하는 피처 정보를 추출을 했어요. 그 피처 정보의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 갖는 전체 파라미터의 수는 몇 개가 돼요? 로지스틱 회귀 모형 다 기억나죠? 1024에 피처 독립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셉트에 대한 파라미터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총 1025에 해당하는 파라미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맞아요?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 존재하는 이러한 파라미터들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 양이 상대적으로 두 번째나 세 번째 방법에 비해서 적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괜찮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학습 데이터, 즉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내용들을 기억을 해야 되냐면, 자, 사전학습 모형이 출력하는 값을 피처 정보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사전학습 모형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까지는 이제 합성곱 층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는 출력층이기 때문에 출력층에서 출력하는 값은 피처 정보로 사용하지 않아요. 출력층에서 출력하는 값은 뭐예요? 종속 변수에 대한 예측치이기 때문에 걔를 또 다른 기계학습 분류 모형의 독립 변수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 전에 있는 피처 정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출력하는 값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출력하는 값을 전통적인 기계학습 모형에 입력이 되는 피처 정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앞단에서 출력이 되는 정보를 피처 정보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어떠한 그 정보를 최종적인 피처 정보로 사용을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돼요. 근데 결정을 할 때 어떠한 점을 유념을 해야 되냐면, 이 전체적인 사전학습 모형에서 각각의 레이어가 출력하는 피처 정보, 액티베이션 맵 혹은 피처 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가 어떠한 특성 혹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에 대해서 입력된 이미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앞층에 있는 레이어들이 출력하는 정보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어떠한 정보예요? 음?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색상 정보를 이 앞부분에 있는 애들이 출력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갖고 있는 특성 정보긴 한데, 특성 정보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특성 정보, 색상 정보, 이런 것들은 이미지가 갖는 일반적인 특성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특성 정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성 정보가 있어요. 근데 각각의 종류의 특성 정보가 어떠한 레이어를 통해서 출력이 되는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미지가 갖고 있는 특성 정보, 태스크를 푸는 데 있어서는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러한 일반적인 정보는 보통 입력층에 가까운 층들에서 출력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태스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들, 즉 테스트와 관련이 높은 정보들은 어느 층들에서, 출력층에 가까운 층들에서 출력을 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층에서 출력하는 정보를 피처 정보로 사용을 해서 거기에 추가적인 분류 모형을 적용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할 때는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입력층에 더 가까운 층에서 출력하는 피처 정보를 사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출력층에 더 가까운 피처 정보를 사용을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전학습 모형이 적용됐던 태스크와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태스크의 종류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까운 층에서 출력하는 피처 정보를 사용하면 될까요? 태스크가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입력층에 더 가까운 층에서 출력한 피처 정보를 사용하는 게 더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출력층에 가까운 층에서 출력하는 피처 정보를 사용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할까요? 네, 출력층이죠. 그러한 점을 잘 고려하면 돼요. 알겠죠? 자, 관련된 코드는 두 개의 파일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인셉션
ML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들어가 있고요.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전학습 모형으로 인셉션 넷을 사용을 했고 거기에 특정한 전통적인 기계학습 분류 모형을 추가를 한 코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예요. BGG16 ML Classifiers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 되고요. 얘는 이제 기본적인 사전학습 모형으로 BGG16을 사용을 한 거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분류 모형들을 추가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셉션 넷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인셉션 넷을 사전학습 모형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코딩을 해본 거고요. 근데 사용하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을 한 BGG16을 사용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은. 자, 그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학습을 해야 되죠.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추가한 전통적인 기계학습 분류 모형에 대해서 해당 모형이 파라미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류 모형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의 값을 학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특정한 형태로 방식을 이용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를 하냐면 여러 장의 이미지가 있을 텐데 각각의 이미지를 클래스별로 별도의 폴더에 저장을 해 놓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각각의 폴더에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레이블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레이블링을 통해서 정답 정보를 준비를 한 다음에 그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추가한 분류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값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한 예를 들 거냐면 강아지 사진과 고양이 사진들을 준비를 해서 각각의 사진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강아지와 고양이, 캣이랑 또 독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학습 데이터를 어떠한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냐면 혹은 정답 데이터를 어떠한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양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갖는 사진을 캣이라고 하는 폴더에 저장을 해야 되고요. 별도의 폴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그 강아지에 해당하는 사진들은 dog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학습 데이터 혹은 정답 데이터를 준비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데이터는 제가 그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제공을 한 cats underbar dogs라고 하는 zip 파일에 이러한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압축을 풀어서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인셉션 넷을 사용한 방법을 설명하기보다 음,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전체적인 과정이나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죠. 일단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된 클래스랑 모듈을 임포트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BGG16 클래스를 임포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데이터가 지금 어떠한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cat라고 하는 폴더에는 독이죠. cat라고 하는 폴더에는 고양이 사진만 들어가 있는데 형태가 다 달라요. 형태를 여러분들이 다 통일을 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어떠한 형태로? BGG16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전학습 모형으로. BGG16이 입력받는 이미지의 사이즈로 통일을 다 시켜줘야 됩니다. 몇 곱하기 몇이라고요? BGG16이 입력받는 이미지의 크기가 224 곱하기 224예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전 시간에 설명한 두 가지 단계를 거칠 수도 있고요. 즉, 일단 먼저
뭐 패딩이나 아니면 크로핑을 사용해서 정사각형 형태로 만든 다음에 리사이즈를 해가지고 특정한 사이즈의 정사각형, 즉 224 곱하기 224의 형태의 이미지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warping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왜곡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224 곱하기 224의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모형의 성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두 번째 방법, 즉 warping 방법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일단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 거고요. 코드를 보면 데이터를 불러오죠.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glob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glob은 특정한 폴더에 있는 파일들의 경로를 읽어올 때 사용하는 펑션이에요. 이거는 케라스랑은 상관없는 파이썬에서 제공이 되는 일반적인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cats and dogs라고 하는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는 cat라는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는 JPG 고양이 사진들에 대한 경로를 다 읽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서는 강아지 사진들에 대한 경로를 다 읽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지금 다 이렇게 컴바인을 하고 있고 결과를 이미지즈라고 하는 변수의 리스트 형태로 저장을 한 다음에 걔를 어레이 형태로 여기서 이미지 투 어레이 펑션을 이용해서 바꾸고 있죠. 변경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불러오면은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준비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타겟 사이즈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그 형태가 다 다른 이미지를 어떠한 형태로 변형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224 곱하기 224 형태로 변형을 시키고 있어요. 알겠죠?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warping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전체 이미지의 수가 몇 개가 되냐면 2000장이 돼요. 요거는 고양이 사진이 1000장이고요. 강아지 사진이 1000장이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 사진을 저장하고 있는 폴더에 1000장의 고양이 이미지가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강아지 사진을 저장하고 있는 폴더에 1000장의 강아지 사진이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학습 모형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include 탑의 값을 true로 해가지고 우리가 bgg16 사전학습 모형을 불러오고요. 그래서 summary 펑션을 가지고 해당 사전학습 모형을 확인해 보면 아까 확인해 봤죠. 그래서 여기는 다시 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어떠한 층에서 출력하는 값을 피처 정보로 사용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어떠한 층에서 마지막 층에서 출력하는 값을 사용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얘를 피처 정보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또 다른 전통적인 기계학습 분류 모형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절대로 마지막 층, 프리딕션 층에서 출력하는 값을 피처 정보로 사용하면 안 돼요. 마지막 창에서 출력하는 값은 뭐예요? 종속 변수에 대한 예측치가 된다고요. 확률 값이 된다고요. 걔네들을 피처 정보로 사용하게 되면 결과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정답이 이미 정해진 정보를 사용해서 한 번 더 또 다른 정답을 예측하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고 그 전에 있는 층들에서 출력하는 값을 피처 정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가장 처음에는 여기서는 이 마지막 그 프리딕션 층, 마지막 댄스 레이어, 즉 출력층 바로 직전에 있는 댄스 레이어에서 출력하는 값을 피처 정보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의 값이 출력이 돼요? 이 FC2라고 하는 댄스 레이어, fully collected 레이어에서 출력하는 값이 몇 개예요? 이게 출력하는 값이죠. 맞아요? 409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벡터가 출력이 된다고요. 얘네들을 피처 정보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분류 모형을 여기에 적용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지스틱 회계 모형을 여기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형이 갖는 독립 변수의 수가 몇 개란 뜻이에요? 몇 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독립 변수의 수는 4096이에요. 파라미터의 수가 4097이 되겠죠. 인터셉트까지 포함해서. 맞아요? 왜? 여기서 출력이 되는 피처 정보의 수가 4096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독립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될까요? 필규 정현 학생?
독립변수의 수는 4096이고 인터셉트까지 포함한 파라미터의 수가 4097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층에서 출력하는 값을 우리가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 모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두 가지 파라미터의 값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인풋 값을 지정을 하고요. 두 번째가 아웃풋. 이 모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값을 이 아웃풋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인풋에는 사전학습 모형의 입력 값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에는 어떠한 값을 지정을 해야 되냐면, 어떠한 레이어가 출력하는 값을 우리가 지금 최종적인 출력 값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FC2라고 하는 레이어에서 출력하는 값을 사용을 하고자 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처럼 get underbar layers, layer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출력 값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값을 출력하는 층의 이름을 여기에 인자로 입력을 합니다. 그 층의 이름이 뭐예요? FC2였죠. 그래서 걔를 입력을 하고 거기에 이제 아웃풋이라고 치면 얘에서 출력이 되는 값이 이 최종적인 이 모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생성이 되는 모델을 통해서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델 클래스의 파라미터들을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클래스를 사용해서 모델이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이 됐는데, 그 모델이라고 하는 객체의 형태를 보면은 이 BGG16이 갖고 있는 원래의 모형과 거의 흡사합니다. 뭐만 없는 거예요? 뭐만 없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원래의 BGG16이 갖고 있는 전체의 레이어들 중에서 어떠한 레이어의 값을 최종적인 값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그 모델 클래스를 여기서 이렇게 사용을 한 거죠. 전체의 층 중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에 존재하는 FC2라고 하는 댄스 레이어를 최종적인 층으로 사용을 해서 걔가 출력하는 값을 우리가 피처 정보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여기에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 잠수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모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생성이 된 이 모델이라고 하는 객체가 갖고 있는 그 층들을 보면은 어디까지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BGG16이 갖고 있는 전체 레이어들 중에서 뭐만 제거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포함을 시키지 않은 마지막 출력층만 빠져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층에서 출력하는 몇 개의 값? 4096의 값. 다시 말하면 4096개의 원소를 갖는 벡터 값이에요. 걔를 우리가 피처 정보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됐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준비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레이 형태로 저장을 해놨죠. 그 저장이 된 결과물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벡터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준 것처럼 벡터에는 2000장에 대한 그 사진 정보가 들어가 있죠. 여기 각각의 사진에 대해서 224 곱하기 224 곱하기 3의 형태가 3의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입력 값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의 입력 값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 FC2에서 출력하는 값을 우리가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값을 얻기 위해서 predict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해당 펑션의 인자로 우리가 준비한 입력 데이터를 normalize 시킨 결과물을 전달을 하죠. 그래서 normalize는 어떠한 펑션을 가지고 한다고요? preprocess underbar input이라고 하는 펑션을 가지고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특정한 사전학습 모형을 사용했을 때 결과가 제대로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럼 이 predict라고 하는 펑션이 각각의 관측치, 지금 2000장의 관측치, 2000장의 사진이 있는 거잖아요.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몇 개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벡터를 출력을 한다고요? 409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벡터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 vectors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vectors라고 하는 변수의 형태를 확인을 해보면
시간이 걸리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0,4096이죠. 그래서 2000장의 사진 각각에 대해서 4096개의 원소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이미지가 갖는 그러한 4096개의 원소의 값을 피처 정보를 사용해서 거기에 추가적인 기계학습 분류 모형을 더할 거예요. 맞나요? 요게 우리가 사용하는 최종적인 그 독립변수 정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정답 정보를 생성을 해야겠죠. 정답 정보는 어떻게 생성을 하냐면 각각의 이미지가 저장이 되어 있는 폴더의 정보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성을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그래서 고양이 사진은 첫 번째 폴더인 캣이라고 하는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천장이 저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강아지 사진은 두 번째 폴더인 알파벳 순으로 두 번째요. 두 번째 폴더인 docs라고 하는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종속 변수의 값을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고양이를 1로 지정을 하고 강아지를 0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폴더에 들어있는 천장의 사진들에 대한 정답을 생성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두 번째 폴더, 알파벳 순이라고 했어요. 알파벳 순으로 두 번째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는 천장의 사진에 대한 종속 변수의 값을 생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종속 변수를 생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여기 vectors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에 대한 정보가 lables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과정은 여러분들이 기계학습 시간에 공부를 했던 분류 모형을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일단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정답 데이터가 되는 거죠.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펑션을 사용해서 트레인 언더바 테스트 언더바 스플릿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를 얻는 거고요. 자, 사전학습 모형을 이용해서 피처 정보를 뽑는 과정에서는 학습이 새롭게 발생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사전학습 모형을 이용해서 피처 정보를 각각의 사진에 대해서 출력을 한 거예요? 추출을 한 거예요? 아니면 학습은 하지 않고 피처 정보를 추출한 거예요? 이 앞부분에서는 학습을 새롭게 하지 않았어요. 사전학습 모형의 일부를 그대로 사용해서 피처 정보를 출력을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펑션만 사용을 한 거예요? predict라고 하는 펑션만 사용을 한 거죠. 이 앞부분에서는. 학습은 그 다음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가 된 정답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통적인 기계학습을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학습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먼저 어떠한 모형을 적용을 하고 있나요? 이거 기억나죠? 네, 로지스틱 회계 모형을 적용하고 있고요. 페널티를 주는데 어떠한 페널티를 주고 있어요? 에런 페널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페널티 스트렝스가 요거의 역수라고 했죠. 그래서 0.1에 해당하는 페널티 스트렝스를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과정은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친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30초 정도 걸려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평가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학습을 한 다음에. 더 오래 걸리나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그럼 0.985 정도의 결과가 나와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어? 두 번째는 뭐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로지스틱 회계 모형을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L2 페널티를 사용한 방법이 됩니다. 이것도 돌리면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고요. 근데 이거 왜 결과 안 나오죠? 컴퓨터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바꿔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나왔어요. 0.95라고 하는 더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온 거예요.
자, 로지스틱 회계 모형을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고 다른 모형들도 사용해 볼 수 있죠. 그래서 SVM 저희가 공부했었잖아요. SVM을 사용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커널을 RBF로 준 거고요. 얘도 0.95가 나왔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XG 부스트와 같은 앙상블 기반의 모형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만 하면 돼요. 요거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뭐 요즘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지만 약간 베이스라인 모형으로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하긴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음. 자, 이번에는 제가 어떠한 설명을 할 거냐면 앞에서는 BGG16이 갖고 있는 여러 개의 층에서 FC2에서 출력하는 값을 피처 정보로 사용을 했잖아요. 다른 층의 값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다른 fully connected layer인 FC1에서 출력하는 값을 사용을 해볼게요. 전반적인 과정은 동일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BGG16 사전학습 모형이 갖고 있는 일부만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풋에는 그 원래 입력 부분을 그대로 넣는 거고 이 아웃풋에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출력하고자 하는 값을 출력하는 층에 대한 정보를 넣으면 돼요. 여기서는 FC1에 해당하는 층에서 출력하는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FC1이 들어간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모델 1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한 거고 얘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최종층이 FC1층이 되겠죠. 해보죠 한번. 보면은 쭉 가서 FC1이 마지막이에요. 얘도 몇 개의 값을 출력해요.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4096개의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피처의 수가 4096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준비한 데이터에 프리프로세스 인풋이라고 하는 펑션을 먼저 적용을 하고 그 결과를 프리딕트 펑션의 인자로 넣어서 4096개의 값들을 각각의 이미지, 우리가 갖고 있는 2000장 사진의 각각에 대해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 벡터즈 1 쉐입을 보면은 몇 곱하기 몇이죠? 몇 콤마 몇이에요? 음? 이거 몇 콤마 몇이 되어야 하나요? 2000 곱하기 4096 앞에랑 똑같아야 돼요. 맞을까요? 나머지 과정은 똑같아요. 설명하지 않을게요. 나머지 과정은.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번에는 댄스 레이어가 아닌 다른 층에서 출력하는 값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층에서 어, 출력을 하는 그 정보를 필처 정보를 사용을 할 거냐면 위로 올라가 볼게요. 원래의 BGG16 모형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요거예요. 원래가.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피처 정보를 어디에서 얻냐면 여기서 얻을 거예요. 블록 5 언더바 풀. 이게 뭐예요? 컨볼루션 필터를 적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맥스 풀링을 적용을 한 거죠. 맥스 풀링을 적용한 결과를 얻을 건데 자 보면은 그 앞에서 사용을 했던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벡터로 최종 결과물이 얻어졌어요. 즉 1차원 데이터로 결과물이 얻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정보를 그냥 사용을 해가지고 로지스틱 회계 모형과 같은 전통적인 기계학습을 적용할 수가 있었는데 자 블록5 풀에서 출력하는 값에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 형태는 몇 차원 데이터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3차원이에요.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7 곱하기 7 곱하기 512라고 하는 3차원 형태의 결과를 출력을 하고 있다고요. 얘를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전통적인 기계학습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통적인 기계학습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1차원 데이터, 즉 벡터를 피처 정보를 입력을 받아야지만 걔를 가지고 어떠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얘는 지금 3차원 데이터로 되어 있다고요. 그럼 얘를 몇 차원 데이터로 바꿔야 돼요? 일단
자, 1차원 데이터로 바꿔야 돼요. 1차원, 3차원 데이터를 1차원 데이터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어떠한 방법일까요? 화면에 지금 정답이 나와 있죠. 플래튼하는 방법이에요. 자, 얘를 플래튼하게 되면 7 곱하기 7 곱하기 512에서 몇 개의 원소가 생기는 거예요? 몇 개의 원소를 갖는 1차원 데이터로 변환이 되냐면 25088에 해당하는 벡터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얘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독립변수가 너무 많은 전통적인 기계학습 모형을 사용하게 돼요. 그럼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학습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과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플래트는 보통 시키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글로벌 풀링 레이어를 추가를 합니다. 글로벌 풀링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했죠. 글로벌 풀링은 하나의 그 뎁스가 1인 채널에 다 적용이 돼서 거기서 하나의 값만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어요? 자, 이 결과물, 이 3차원을 보면은, 3차원 데이터를 보면은 크기가 어떻게 되어 있죠? 7 곱하기 7로 되어 있죠. 이러한 뎁스가 1인 그 액티베이션 맵이 몇 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뎁스잖아요. 510이죠. 7 곱하기 7에 해당하는 뎁스가 1인 액티베이션 맵이 512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글로벌 풀링을 적용하게 되면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7 곱하기 7 뎁스가 1인 액티베이션 맵에 하나의 글로벌 풀링 필터가 적용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의 값만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몇 개의 값이 추출이 돼요? 512개의 값이 추출이 돼요. 그래서 걔만 우리가 피처 정보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글로벌 풀링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에버리지 글로벌 풀링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에버리지 글로벌 풀링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밑에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어요? 알아야 합니다. 알아주길 바랍니다. FC1을 사용을 한 거고요. 자, 여기서 일단 사전학습 모형이 갖고 있는 전체 레이어에서 블록 5 풀을 마지막 층으로 하는 부분만 저희가 따로 추출을 하는 거예요. 방법은 똑같죠? 근데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일단 무엇을 더해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더한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그 모델 2라고 하는 모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얘를 추가를 한 다음에 서머리 펑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축한 그 모델 2라고 하는 모형의 최종적인 형태를 보면은 제일 마지막 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2D가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예요? 사전학습 모형에서 출력하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block 5 언더바 풀이라고 하는 층에서 출력하는 값, 즉 7 곱하기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7 곱하기 7 곱하기 512의 형태가 출력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글로벌 풀링 필터를 적용해서 각각의 뎁스에서 하나의 값만을 추출하기 때문에 512개의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피처 정보로 사용하게 되면 피처 정보가 몇 개만 있는 거예요? 512개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적용하게 되면 독립변수가 몇 개인 모형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맞춰야 돼요. 필규, 정연. 512개예요. 파라미터의 수는 몇 개예요? 513이죠. 네, 잘했습니다. 이런 거 자꾸 틀리면 시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꾸 틀리는 이유가 시험을 안 보기 때문이라고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답변을 제대로 해야겠죠. 그렇다고 답변을 안 하면 안 돼요. 답변을 안 하면 모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데이터에 프리프로세스 인풋 펑션을 적용해서 노멀라이즈를 하고요. 걔를 이용해서 우리가 새롭게 생성을 한 모델 2라고 하는 모형이 갖는 프리딕트 펑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겠죠. 자, 결과가 나오면 몇 곱하기 몇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2000장에 대해서 각각의 사진에 대해서 우리가 512개의 원소를 갖는 벡터 정보를 출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돼요. 맞을까요? 나머지는 똑같죠. 트레인 언더바 테스트 언더바 스플릿 펑션을 이용해서 학습 데이터랑 평가 데이터를 구분을 하고 학습 데이터에 특정한 전통적인 기계학습 분류 모형을 적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고 평가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층에서 출력하는 정보를 피처 정보를 사용을 해가지고 분류를 해봤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모형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모형의 성능이 제일 좋게 하는 층에서 출력하는 값을 최종적인 피처 정보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떨어졌죠, 여기는? 0.985로 떨어졌어요. 그 앞에 게 더 좋았어요. 알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FC2에서 출력하는 값을 여러분들이 피처 정보로 사용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즉 사전학습 모형에서 출력하는 값을 피처 정보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 전통적인 기계학습 분류 모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될까요? 네. 자,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사전학습 모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제거를 하고 거기에 새로운 신경망 층을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형태의 신경망을 만든 다음에 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적용해서 어떠한 이미지 분류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은 어떠한 부분을 제거를 하냐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탑층 부분을 많이 제거를 해요. 탑층 부분을 제거를 하고 사전학습 모형이 갖고 있는 탑층 부분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 또 다른 층들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또 다른 합성곱 층이나 폴링 층을 여기에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형태, 일부는 사전학습 모형에서 가지고 온 형태가 되고 일부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추가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데이터에 적용해서 학습을 하고 평가를 해서 최종적인 분류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방법이 됩니다. 알겠나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어떠한 부분을 재사용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던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정보를 추출하고 뒤로 갈수록 태스크와 특화된 정보를 추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태스크와 사전학습 모형이 적용이 됐던 태스크가 얼마나 유사한지에 따라 가지고 유사한 정도가 크면 클수록 출력층에 가까운 레이어까지 재사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입력층에 가까운 레이어들만 재사용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어떠한 층을 추가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새로운 층들을 추가를 했을 때 새롭게 발생을 하는 파라미터의 수는 몇 개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파라미터의 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무엇의 양이 달라져야 하는 거죠. 파라미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답 데이터를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코드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모바일 넷이라고 하는 사전학습 모형을 사용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BGG16이라고 하는 사전학습 모형을 사용한 방법이죠. 모바일 넷은 저희가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정답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답 데이터를 특정한 형태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를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잖아요.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로 구분을 해야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증 데이터 셋도 사용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의 종류에 따른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야 돼요. 학습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를 저장하는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검증 데이터도 별도의 폴더, 그 다음에 평가 데이터도 별도의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학습 데이터는 트레인이라고 하는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증 데이터 셋은 밸리데이션 데이터 셋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평가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폴더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셋에 대해서 그 안에 데이터가 어떠한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전 방법에서 사용한 방법대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즉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이미지들이 별도의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만약에 강아지랑 고양이 사진이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다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고양이 사진은 캣이라고 하는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 사진은 독이라고 하는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나머지 데이터 셋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검증 데이터 셋 같은 경우에도 클래스별로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클래스별로 여기서는 캣이랑 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 즉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학습 데이터를 준비를 하긴 했어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근데 그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다라고 판단이 서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학습 데이터의 양 혹은 정답 데이터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잘 고민을 해야 되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정답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더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근데 얘는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뭐 사용되긴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준비한 정답 데이터를 증가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알겠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정답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더 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추가적으로 더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정답 데이터를 어떠한 특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증가 혹은 증강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한 방법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법이고 최근에는 이 방법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여기서도 이 방법을 설명을 할 겁니다.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법.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affine transformation. affine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존의 이미지를 선형 변환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로 변환을 시켜줘가지고 데이터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두 번째 방법은 딥러닝 기반의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오토 인코더라고 하는 알고리즘, 이 수업에서 아마 시간이 있으면 잠깐 다룰 건데 오토 인코더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증강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GAN이라고 하는 그 적대적 생성 모형, 뭐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증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이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이건 약간 어드밴스드된 방법들이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이 수업에서는 기본적인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한 데이터 증강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건데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에는 뭐 여러 가지 그 또 다른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로테이션이 대표적인 거고요. 사진이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왼쪽으로 회전시킬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킬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의 한 종류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시프트하는 방법. 이 사진이 있으면 뭐 왼쪽으로 약간 옮긴다든지 오른쪽 혹은 위나 아래로 옮기는 방법도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의 한 방법이 되는 거고 줌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확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축소를 할 수도 있고 플리핑을 할 수도 있죠. 뒤집는 거예요. 위아래로 뒤집을 수도 있고 좌우로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사진을 변환을 시키게 되면 컴퓨터의 관점에서는 변환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진과 또 다른 사진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즉 관측치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 케라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냐면, 케라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개의 클래스들 중에서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 클래스의 생성자 펑션을 보게 되면 여기 생성자 펑션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떠한 파라미터들이 있냐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법에 대한 파라미터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로테이션 레인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특정한 그 숫자가 입력이 되는데 얘는 각도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20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좌우로 랜덤하게 20도 내에서 로테이션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드스 시프트 레인지는 뭐겠어요? 가로를 중심으로 얼마만큼 움직일 것인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건 비율이에요. 0.2%, 0.2%가 아니고 20%를 양옆으로 움직이겠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이제 위아래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20%를 움직이겠다. 그리고 줌 레인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0%로 줌인 할 수도 있고 줌 아웃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호리즌탈 플립 같은 경우에는 true랑 false의 값을 갖는데 true면 이제 플리핑을 하겠다. 호리즌탈이니까 가로로 플리핑을 하는 거죠. 그리고 vertical flip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플리핑을 할 것인지 뒤집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파라미터가 되는 거예요.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값으로 true랑 false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affine transformation 관련된 파라미터의 값을 지정을 해가지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그 클래스의 객체, 여기 있죠.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 젠이라고 하는 이 객체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랜덤하게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관련된 클래스랑 모듈을 임포트 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임포트 해야 되는 게 이거죠.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그래서 얘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의 역할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폴더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작업을 합니다. 얘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번에는 어떠한 사전학습 모형을 사용을 한다고요? 모바일 넷을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불러오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바일 넷 클래스를 갖고 있는 모바일 넷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는데, 그 모듈이 갖고 있는 프리 프로세스 인풋이라고 하는 펑션이 있어요. 얘는 데이터를 노멀라이즈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노멀라이제이션 방식이 사전학습 모형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사전학습 모형에 해당하는 모듈에서 제공을 하는 프리 프로세스 인풋이라는 펑션을 가지고 와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불러오고요. 그리고 학습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폴더의 경로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저희가 별도로. 그 다음에 검증 데이터 셋이 저장이 되어 있는 폴더의 경로, 그 다음에 평가 데이터 셋이 저장이 되어 있는 폴더의 경로를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이 예에서 사용을 하는 데이터 셋은 어떠한 그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제가 제공을 한 파일 중에서 catch 언더바 and 언더바 독스 언더바 스몰이라고 하는 또 다른 zip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압축을 풀면 그 안에 train, validation, test라고 하는 세 개의 폴더가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폴더에는 보여줄게요. 이렇게 있고요. 각각의 폴더에는 고양이 사진을 저장하고 있는 cat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강아지 사진을 저장하고 있는 dogs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별도의 폴더를 생성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풀고자 하는 태스크에 클래스가 2개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파악을 해가지고 해당 사진에 존재하는 동물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를 맞히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미지 사이즈하고 이미지의 수에 대한 값을 미리 이렇게 그냥 저장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넷 같은 경우에도 BGG16과 동일하게 입력받는 그 이미지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224 곱하기 224.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먼저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면 되고요. 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은 우리가 학습 데이터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검증 데이터 셋이나 아니면 평가 데이터 셋에 존재하는 관측치의 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증가시키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검증 데이터 셋이나 평가 데이터 셋 같은 경우에는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지를 임의로 변형을 시키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 펑션을 적용하긴 하지만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위한 이런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의 값들은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프리프로세스 인풋이라는 펑션을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입력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전 학습 모형에서 적용을 하는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이 자동적으로 적용이 돼서 이미지를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고요. 이 객체를 만든 다음에 각각의 객체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떠한 펑션을 이용해서 flow from directory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와요. 각각의 폴더에서. 그래서 학습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폴더의 경로가 이렇게 됐죠. 아까 위에서 이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를 첫 번째 인자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타겟 사이즈 모바일 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바일 넷에 입력이 되는 크기로 이미지를 변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224 곱하기 224로 불러오기 위해서 이 타겟 사이즈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의 값으로 우리가 앞에서 지정을 한 224 곱하기 224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배치 사이즈를 미니 배치 사이즈를 미리 지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미니 배치 사이즈가 64예요. 그 얘기가 무엇이에요? 한번 업데이트할 때 몇 장의 사진을 사용을 한다? 64개의 사진을 사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 검증 데이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클래스를 사용해서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를 사용해서 생성을 한 객체를 이용해서 해당 클래스가 갖고 있는 flow from directory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사전학습 모형을 사용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고요? 슬라이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전학습 모형을 사용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예에서 사전학습 모형이 갖고 있는 일부를 사용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레이어를 우리가 더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서 그 모형을 우리가 갖고 있는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맞나요? 자, 여기서는 모바일 넷이 갖고 있는 탑층을 제거를 할 거예요. 탑층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새롭게 추가하고자 하는 층들을 더해서 새로운 모형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탑층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그 모바일 넷 클래스의 생성 잠수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include 탑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기본값이 true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탑층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모형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include
값을 false로 해가지고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자, 마지막 층이 뭐냐면 콤브 pw13 렐로예요. 렐로 활성화 함수를 적용한 층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탑층을 제외한 마지막 부분이라고요. 즉 합성곱 층 부분의 마지막 레이어가 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서 탑층을 포함한 전체 부분을 보면은 어떠한 부분이 더 추가가 되어 있냐면 요게 이제 합성곱 층 부분의 마지막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탑층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요 나머지 부분 탑층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층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델 메이커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생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모형을 사전학습 모형을 가지고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탑층을 제거하기 위해서 include 탑의 값을 false로 한 거죠. 그리고 input shape. 그래서 여기서는 224 곱하기 224 곱하기 3의 이미지를 입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한 거고요. 이제 기본적인 모형이 되고 여기에 우리가 추가를 할 거예요. 알겠죠? 추가를 요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put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입력받는 데이터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걔를 베이스 모델, 우리가 여기서 모바일 넷이라고 하는 사전학습 모형을 이용해서 베이스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그 모델의 입력값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특정한 크기를 갖는 이미지를 입력을 받는다는 것을 명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층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시퀀셜한 방법을 쓰고 있지 않아요? 시퀀셜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시퀀셜 클래스를 임포트를 한 다음에 그 클래스에서 제공을 하는 add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해서 층을 하나씩 추가를 했잖아요. 기억이 날까요? 네. 근데 그러한 방법이 시퀀셜한 방법이에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굉장히 간단한 구조의 모형들만 생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모형을 생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하냐면 펑셔널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펑셔널한 방법은 별게 아니라 약간 함수와 같은 형태로 층을 새롭게 추가한다는 방법을 의미해요. 그래서 함수는 인자를 입력을 받잖아요. 맞아요? 그 인자로 들어가는 게 그 지금까지 쌓여져 있는 층들에 대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그 인풋 레이어의 객체를 베이스 모델에 인자로 입력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커스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새로운 층을 추가하기 위해서 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2D를 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자로 무엇을 입력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구축이 되어 있는 모형을 입력을 하고 있다고요. 즉 커스텀 언더바 모델이라고 하는 객체에 지금까지 우리가 구축한 기본적인 모형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층을 쌓는데 그 층이 무엇이라고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층이 된다고요. 그렇게 쌓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서 새로운 층을 하나씩 추가하는 방법을 어떠한 방법이라고 한다고요? 펑셔널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면은 보다 복잡한 신경망을 여러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모형을 만들 때는 펑셔널한 방법을 더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에어리지 풀링 2D 레이어를 쌓은 다음에 커스텀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댄스 레이어를 쌓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모형, 즉 커스텀 언더바 모델이라고 하는 모형에 댄스 레이어를 추가적으로 하나 쌓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커스텀 언더바 모델에 댄스 레이어를 추가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댄스 레이어에 64개의 노드가 있는 거고 이건 하나의 은닉층이라고 보면 되죠. 64개의 노드가 있고 활성화 함수가 렐로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랍 아웃을 적용하기 위해서 드랍 아웃 클래스를 추가를 하고 있는 거고 드랍 아웃 시키는 그 비율을 여기에 인자로 입력을 해서 0.5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전체 노드들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노드들을
각각의 업데이트에서 랜덤하게 드랍아웃을 하겠다는 뜻이고, 마지막으로 출력층을 쌓습니다. 출력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예측을 하고자 하는 클래스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2가 들어가야 되는데 2에 해당하는 2라고 쓰면 되는데, 네. 2에 해당하는 값을 number of classes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해 놓았죠. 그래서 그 변수의 값을 여기 첫 번째 인자로 입력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분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를 적용을 한 거고, 걔를 마지막에 쌓기 위해서 이 안에 인자로 지금까지 쌓아온 모형에 대한 객체인 커스텀 언더바 모델이 들어간 거예요.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모형을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모델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에는 2개의 파라미터가 있다. 그리고 둘 다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풋 같은 경우에는 입력되는 값에 대한 객체가 있죠. input 1이에요. 걔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은 이 전체 모형의 마지막 층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층에 대한 정보가 여기 이제 predictions라고 하는 객체로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걔를 아웃풋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전학습 모형의 일부를 제거를 하고 탑층을 제거를 한 거죠. include 탑을 false로 해서 거기에 이렇게 여러 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더하고 댄스 레이어 하나 더하고 드랍아웃 클래스 적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출력층을 추가를 해가지고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서 걔를 리턴을 하고 있어요.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델 메이커 펑션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고요. 그래서 모델 파이널이라고 하는 객체의 이름으로 생성이 되어 있고 서머리 펑션을 사용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풋 레이어가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인풋 레이어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모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든 모형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 이미지를 입력을 받는지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미지가 224 곱하기 224 곱하기 3의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거기에 모바일 넷을 적용을 한 거죠. 탑층이 제거가 된. 그래서 모바일 넷의 구체적인 그 구조는 여기를 확인하면 돼요. 이게 다 생략이 된 거예요. 이게 다 생략이 되고 하나의 그 변수로 여기서 이제 모바일 넷이라고 입력이 된 상태고요. 모바일 넷이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그 값을 보면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7 곱하기 7 곱하기 1024의 3차원 데이터를 출력하고 있는 거죠. 맞을까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사용을 하고자 하는 모바일 넷이 갖는 마지막 레이어에서 출력하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탑층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합성급 층에서 출력하는 값만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로 어떠한 레이어를 추가를 한 거예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추가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걸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 어떠한 식으로 작동하는지는 이전 예제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7 곱하기 7 크기를 갖는 뎁스 가이드 액티베이션 맵이 1024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24개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 그 노드가 64개인 댄스 레이어를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왜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얘는 뭐 곱하기 뭐겠어요? 네, 101로 곱하기 64가 되겠죠. 여기에 편향 노드가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댄스 레이어 추가한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랍아웃 레이어 추가한 거고 마지막으로 노드가 2개인 댄스 레이어 추가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형을 다 만든 거고요. 나머지 과정은 우리가 앞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경망이나 아니면 CNN, 기본적인 CNN을 공부할 때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학습을 하기 위해서 컴파일을 하고요. 컴파일 펑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비용 함수,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그 다음에 모형의 성능을 평가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지표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픽 펑션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좀 다른 게 무엇이냐면 학습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학습 데이터를 불러올 때 학습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변수를 첫 번째 인자로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학습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어떠한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객체를 여기에 첫 번째 인자로 입력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이 다른 거예요. 이건 앞에서 생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지정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원 에폭당 업데이트가 몇 번이 수행이 되는지도 지정을 별도로 해줘야 돼요. 얘는 왜 그러냐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 에폭당 발생을 하는 업데이트의 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전체 관측지의 수를 무엇으로 나눠주면 돼요? 미니 배치 사이즈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원 에폭당, 즉 전체 학습 데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몇 번의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눴을 때 나머지가 생기잖아요. 그 부분을 잘라내기 위해서 우리가 슬래시를 2개를 사용을 한 거예요. 슬래시 2개는 슬링 연산인 거 알죠? 네. 그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값들을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면 돼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학습을 한 다음에 학습 과정의 결과를 우리가 학습 데이터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 셋에 대해서 이렇게 시각화를 해봅니다. 그래서 비용 함수의 값을 시각화를 해보면 이렇게 보이죠?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트라이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f폭을 20으로 했잖아요. f폭의 크기를 더 키워가지고 학습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애큐러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데이터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오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evaluate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보면 돼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평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한다 안 한다?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돼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 본 거예요? 사전학습 모형의 일부를 제거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새로운 신경망층을 추가해서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서 학습을 해보고 평가를 해본 건데 새로운 신경망층을 추가하게 되면 그러한 층들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아야 한다. 근데 학습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들을 변환을 시켜가지고 학습 데이터의 양을 더 많이 증가를 시키는 방법을 써서 과적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점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은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학습 데이터에 100장의 사진이 있어요. 여기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법을 케라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클래스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걔를 적용하게 되면 어떠한 그 결과물을 얻게 될까요? 혹은 어떠한 그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100장의 이미지가 200장, 300장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될까요? 이렇게 증가한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될까요? 이 코드를 잘 보세요. 코드가 어떠한 식으로 작동이 됐는지. 이 전체 데이터,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가 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부분은 없어요. 자, 코드를 다시 한번 볼게요. 데이터를 불러오는 부분을 봅시다. 학습을 하고 있는 거고.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불러오고 있죠. 그래서 train underbar 데이터 J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법이 적용이 되어 있는 객체예요. 그 객체를 이용해서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flow from directory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여기에 배치 사이즈를 지정해 줬잖아요. 배치 사이즈가 64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수행하게 되면 이 클래스는 어떠한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냐면 학습 데이터에 만약에 100장의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배치 사이즈가 64예요. 그러면 업데이트가 발생을 할 때마다 얘를 이용해서 64장의 변형이 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걔를 가지고 한번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랜덤하게 우리가 지정한 그 affine transformation 방법이 있잖아요. 로테이션 얼마 하겠고 시프트 얼마 하겠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첫 번째 업데이트예요. 두 번째 업데이트 할 때도 원래의 사진을 이용해서 64개의 변형이 된 affine transformed 된 64개의 이미지들을 랜덤하게 추출을 해요. 이게 두 번째 업데이트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또 다른 64장의 사진들을 랜덤하게 변형을 하고 걔네들을 업데이트에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작동이 돼요. 원본 이미지는 사용이 돼요? 안 돼요? 사용이 안 돼요. 응?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사용이 되는 사진들의 종류가 달라진다고요. 왜? 랜덤하게 affine transformation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는 케라스에서 제공이 되는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클래스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파이토치나 이런 데서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할 수도 있어요. 파이토치는 써보진 않았는데. 알겠죠?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